이제 2020학년도 문학 4개 지문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고전시가인데 고수필하고 복합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월서는 16경가라고 하는 가사, 신계영의 17세기 가사하고요. 이건 EBS 수능 완성에 나왔던 작품이고요. 그 앞에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중복이 되어 있고요. 어촌기라고 하는 권근의 고수필은 낯선 글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글 고수필을 끌어와서 EBS에 나와 있는 월서는 16경가 앞에 부분과 낯선 부분을 하나의 지문으로 연계시켜서 고전시가 가사하고 고수필하고 연계시켜서 출제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경향은 2021학년도에도 연속이 돼 있고요. 또 2022학년도에도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에서 미음까지 이렇게 부분의 문제는 가사하고 고수필의 연계해서 기억에서 미음을 골고루 부분에 대한 문제를 21번에다 출제를 했고요. 22번은 월서는 16경가 단독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3, 24번은 고수필, 낯선 글에 대한 문제를 두 문제를 안 냈어요. 그 다음에 25번은 A번을 월서는 16경가 그 부분에다 딱 밑줄 그어놓고, 또 하나는 B를 고수필에다가 B를 쫙 그어놓고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부각시키는 A하고 B, 가와 나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이 A와 B를 비교하라,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 EBS 교재에 나와 있는 작품이 그 비중이 다른 낯선 지문하고 연계됐을 때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낯선 고수필이 두 문제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작품을 연계시켜서 또 두 지문을 냈고 단독으로, 그러니까 월서는 16경가가 EBS에 나온 작품인데 그것도 그 앞에 부분만 조금만 나왔단 말이에요. 한 3분의 1 정도만. 그러면 EBS에 나온 작품이 단독으로 나온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EBS에 나온 작품에 너무 집중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이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수능 평가원에서는 낯선 글에다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정적인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주제 쪼가리, 이런 주제 같은 거, 배경 지식, 이러한 그 지식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풀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새로운 지문에다가 적용하고 응용하고, 이러한 적용적인 차원에서 독해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공부할 때도요, 너무 그 낯선 고어의 단어 뜻풀이에 너무 집중을 한다거나, 어떤 고어의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뭐 고사성어를 외운다거나, 그런데 너무 집중을 하면 안 된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EBS를 공부할 때도 물론 이제 전체적인 주제라든가 뭐 정서, 시대 배경,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물론 상당히 뭐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수능 문제를 능수능란하게 풀어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왜냐면은 지금 출제한 실상을 보면은 전혀 그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를 공부할 때의 마음가짐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새로운 지문과 연계돼서 독해력을 측정하는데 실전적인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BS를 공부를 하실 때에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주제라든가 주된 정서를 정리하는 것은 물론 좋지만, 새로운 지문하고 연계돼 가지고 적용하고 실전 문제를 푸는데 더 역점을 두셔야 되고요. 독해력을 향상하는데 좀 더 역점을 둬야 됩니다. 독해력을 향상을 하려면은 적용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고전시가라 하더라도 거기에 나와 있는 정서가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 속의 풍요다, 자연 속의 흠취다, 그러면 그냥 마냥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마냥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서도 늙음에 대한 한탄도 있고요. 백발 뭐 이런 것이 나오면은 자연 속의 인생 무상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자연 속에서도 정계 복귀, 정치 세계를 열망하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야망을 가지고서 자연 속에 은거생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자연 흠취, 풍류, 이렇게만 너무 거칠게 정서나 주제를 정리하면은 큰 코 다칩니다. 그 발췌된 지문 안에 녹아있는 굉장히 섬세한 정서, 그 사람의 처한 상황, 그것을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주고 왜곡되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일단은 문장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서로 어떤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부사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말하려고자 하는 궁극적인 뜻은 뭐냐, 의문형으로 돼 있는데 서리적 의문인지 알면서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또는 뭐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지, 또는 한탄으로 된 영탄인지, 아니면은 기뻐서 하는 영탄인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정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문장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문학에서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출제 경향은 고전시가 딱 그것만 안 나오잖아요. 다른 좀 독해력이 필요한 고수필 같은 것을, 낯선 고수필을 쫙 끌어들여 가지고 두 개를 연계해서 출제를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다 여기에 대한 실전적인 차원의 독해력을 증진시키는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지문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기본적인 상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가번의 월서는 16경가하고 나번의 권근의 어촌기, 제시문 독해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해온 그대로 제가 먼저 제시문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020학년도로 와 있고요. 5강째입니다. 고전시가만 단독으로 출제한 게 아니라 고수필하고 복합으로 출제가 됐다. 자, 월서는 16경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시문을. 일단은 가사이기 때문에 사음보로 3사 3사조로 4번씩 끊어서 석자 넉자로 읽을 수가 있다. 이 점은 모든 가사의 공통점이거든요. 그리고 월선언 16경가라고 하는 이 작품은요, 이 월선언이 신계영이가 17세기 후반에 정치 생활을 그만두고 충남 예산이 자기 고향인데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집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월선헌이라고. 그러니까 달월, 달이 비치고 달이 비치는 신선의 집이다. 월선헌 이렇게 지었고요. 그 주변에 16군데의 경치를 노래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참고로 이 사람이 이곳에 들어온 지가, 이 고향으로 돌아온 지가 78세 때인데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정치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를 않았던 그런 흔적이 이 작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냥 자연 속에서의 흥겨움, 즐거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잘못 알게 되면 무조건 자연 속에서의 흥겨움이다 이렇게만 알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을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 이 작품은 자연 속에 흥겨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문학에 대해서 조금 그 전공적인 차원에서 그 부분이 좀 약한 선생님들은 이것을 너무 도식적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냥 뭐 고향에서 은거생활했다, 이것은 자연 속의 풍류다, 이것만 알면 된다, 뭐 요런 식으로 너무 도식적으로 가르치게 되면은 이 작품의 출제 포인트를, 섬세한 그 출제 원리라든가 출제의 초점을 놓치게 되고 말고 시험장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엄청나게 막 혼란스러워 합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뭐 학원가에서도 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자기가 들었던 뭐 강사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배운 대로 나오지가 않았다 해서 핏방울 같은 한 문제를 틀렸다 해가지고 뭐 엄청 뭐 난리가 났던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평가원에 문제 제기도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틀린 문제가 아니거든요. 좀 이따 제가 조금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월선언 16경가를 빠른 속도로 한번 보죠. 사음보로 읽기 때문에 동쪽 두던 밖에 크나큰 넓은 들판에, 동력은 이제 동쪽이 되겠고요. 두던은 작은 언덕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몰라도 됩니다. 동쪽 둔덕 그 바깥에 크나큰 넓은 들판이 있고, 공간이죠. 만경, 만이랑이나 되는 황혼이 한빛깔이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가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황혼이 누런 구름이란 뜻인데, 가을 들판에 누런 구름이 있는 것은 누렇게 익은 곡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곡식이 익어가는 계절은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적 배경이 나왔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뭐 멸항전가에도 황운이 나왔기 때문에 이 황운이라는 말은 조금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전시가에 많이 나오거든요. 누렇게 익은 곡식이다. 가을의 계절적 배경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중양이 거의로다 내놀이 하자스라. 요거 이제 청유란 말이에요. 청유. 내놀이는 이 밑에 구절하고 연결시켜서 보면은 뭐 붉은 개도 나오고, 중양이 거의 됐다. 요건 이제 절기거든요. 중양절인데 음력으로 9월 9일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자면 한 10월 정도 돼요. 가을입니다. 늦가을이죠. 중양절이, 노란 국화가 피는 중양절이 거의 다 됐다. 이 계절감이 있죠. 내놀이 아자스라. 이 내놀이는 뭐 내과 같은 데서 고기잡이를 의미하는 고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몰라도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이 자연 속에 화자가 와 있다. 그리고 누런 곡식이 익어 있다. 중양절이다. 그리고 내놀이 하자꾸나. 흥겹게 청유하고 있다. 이 정도. 고기잡이 하자.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는 붉은 게, 옆으로 걷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각각류 있잖아요. 게가 여물어 가는 그런 때고, 누런 닭이 살쪄가고 있으니 가을에 먹거리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에 붉은이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누런 요런 것들은 색채의 대비다. 요런 것은 꼭 체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색채의 대비가 나오면은 노랗다, 누렇다, 빨갛다, 붉다, 하얗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일단은 선명한 인상을 준다. 감각적으로 생동감 있게 썼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념어적인 차원에서 표현법의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붉은 게 여물어 가고, 가을이죠. 누렇게 닭들이 살쪄가고 있으니 술이 익을 망정 벗이야 없을 소냐 있다. 알면서 물어본 거잖아요. 서리적 의문이다. 고전시가의 2대 수사기법, 제가 기출문제 해설할 때 늘 강조를 하고 있죠. 뭐죠? 고전시가에는 무조건 나온다. 그게 바로 서리와 대꾸단 말이에요. 서리와 대꾸.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흥겨움을 청유형으로 이 하자스라 이렇게 쓴다거나, 여기에 벗이 없을 소냐, 술이 익어 가는데, 익을 선정, 이것은 익을 망정. 근데 의미상으로는 술이 익어가고 있는데 벗이 없을 소냐, 술 옆에는 친구가 있다. 전가 흥미는 날로 깊어 가노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즐겁다 이겁니다. 즐거움을 흥취라고 하는 거죠. 흥취, 즐겁다. 살여흘 시냇물입니다. 긴 모래가 있고 밤에 불이 밝았으니, 밤에 불, 밤에 이제 고기도 잡고 훤히 밝히는 불이 있다 이거죠. 밤에 불을 밝혔다 이거죠.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흩어 있고, 이제 개를 잡으려고 밤에 쫙 불을 밝히고 돌 밑에 같은데 이렇게 들어 올려서 개를 잡으려고 쫙 불을 밝히고 그물을 딱 쳐놨다 이거죠. 호두포엔, 그곳에, 작자가 충남 예산에 있는 그 포구 이름입니다. 지금도 우리 서울에도 뭐 영동포, 반포, 노량진, 진이나 포가 들어가면은 그곳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명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두포엔 구비구비에 아정물이 밀려오니, 아정물은 밀려오는 밀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에도 너무 주눅들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그냥 배짱을 가지고 읽으세요. 호투포에 구비구비마다 어떤 물이, 밀물이 밀려오니, 돛담배의 애내성이 이제 노를 저으면서 사공들이 내는 소리입니다. 애내성이 고기 파는 장사꾼들이 내는 소리다. 고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이제 고기를 많이 잡고 막 에헤야 내야 하면서 그런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애내성은 밑에 해설 나오잖아요. 여기 있죠. 어부가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노랫소리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모르면 얼른 힐끔 쳐다보고 그냥 바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경치도 좋거니와 생리라 괴롭겠느냐, 여기까지가 이제 수능 완성의 수록 부분으로 제가 확인한 부분입니다. 괴로우랴 했으니까 이것은 서리적 의문이니까 다시 반복적으로 서술적 의문이 나오죠. 뭐 고전시가의 단골 표현법이에요. 어떤 고전시가 작가가 써도 대꾸하고 서리법은 무조건 쓰게 돼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괴롭겠느냐? 아니야, 괴롭지 않다. 여기서는 즐거움만이 있다. 생리는 생활이거든요. 생활. 그러니까 여기서 자연은 무슨 뭐 놀고만 먹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여기 고기 파는 장사꾼들이
고기 잡고 나서 내는 소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생활상의 풍경 자체도 괴롭겠느냐? 괴롭지 않다. 이게 생리는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의 현장으로서의 삶도 그렇게 괴롭지 않다. 경치도 좋거니와, 그러니까 경치도 좋고 A도 좋고 B도 좋다, 이런 뜻입니다. 경치도 좋고 고기잡이 하면서 살아가는 생활도 괴롭겠느냐? 괴롭지 않다. A도 좋고 B도 좋다. 이런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되고요. 시험에 잘 나온다 이거죠. 그 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서리적 의문,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술이 익을선정 벗이 없으소냐. 그러니까 술도 있고 친구도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 기출문제는 물론 다시는 안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다른 작가의 다른 작품에도 많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면왕정가에도 나와요. 관동별곡에도 나오고 뭐 성산별곡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형적인 고전시가의 표현법이 녹아든 부분이 발췌가 돼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공부가 더 잘 되겠죠. 어와 이 청경 값이 있을 것이런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라, 이거 영탄이잖아요. 오, 아, 이 청경은 이 아름다운 풍경, 이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이게 좋다는 것이죠. 흥겨움이 있습니다. 값이 있을 것이런들, 이런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자연 속의 풍경을 가격을 주고, 다시 말해 돈을 주고야 구경할 수 있다면, 돈을 줘야 구경할 수 있다면, 이렇게 가정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윤선도의 만흥에도 있고요. 이런 표현이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는 거죠. 오라, 이 아름다운 경치가 가격을 주고 구경할 수가 있다면 적막히 닫은 문에 내 분수로 들어오겠느냐.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적막하고 아무도 오지 않는 닫은 문인데, 닫아놓은 문에, 내가 사는 곳은 이렇게 적막한 곳이고 이렇게 닫아놨는데, 닫아있는 문에 내 분수로, 그러니까 이제 자연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나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거의 양반인데 서민 같은 신분으로 이제 돌아왔다 이거죠. 내 이러한 소박한 처지에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들여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돈을 주고서야 산다면은 내 처지에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를 이렇게 끌어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다시 서리적 의문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즐기고 있음에 대한 뭐죠? 만족감을 표현한 거죠. 이 아름다운 경치는 돈을 주지 않아도 누구나 구경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처지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다. 다행이다, 이런 뜻이죠. 적막히 닫은 문에 내 처지에 이 아름다운 경치를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는가? 사조 없다 함이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기서 이제 요것도 조금 어려운 단어이기도 한데요. 여기 이제 해설 줬죠. 사조는 사사로이 비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적으로 빛을 줘, 조명. 그러니까 저 태양은 사사로이 어떤 데에만 따로 비추지 않는다. 일부사조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태양은 어떤 사람에게만 비추지는 법이 없고 이 우주의 큰 비는 어떤 부분에만 따로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연현상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해가 사사로이 비춤이 없다 함이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것은 자연은 공평무사하게 누구나 즐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돈이 없어도 즐길 수가 있음에 다행이다, 이런 뜻을 쓴 겁니다. 한마디로 자연 속의 풍요, 흥겨움입니다. 모제의 비친 빛이, 모제의 비친 빛이 옥누라 다를 소냐. 이것도 서리적 의문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리적 의문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옥누인데 님이 계신 곳입니다. 이 님이 화자가 생각하는 임금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도 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뭐 정말 사리사욕 없이, 정치에 대한 생각 없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게 아니죠. 한마디로 자연 속에서도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은 정계, 정치 세계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78세 때 충남 예산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이제 그 견책을 당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에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공무원 생활 하다가 뭔가 좀 그 사물을 잘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꾸짖음을 받고 야 고향으로 돌아가 해서 돌아왔는데 바로 돌아와서도 자연 속에서도 정치 세계에 대한 열망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옥누라 다르수냐 임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임금 생각을 한다고 해서 다 정치 세계로 복귀한다 이렇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뒷부분을 보면은 이 사람은 단순히 임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임금을 통해서 다시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좀 이따 다시 보면은 그걸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요런 점이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고전시가에서는요. 이 모제는 초가집을 말합니다. 이 모가 이제 띠풀, 풀로 엮은 집인데 초가집을 말해요.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화자가 있는 소박한 공간, 초가집에 비친 햇빛이 있는데 이 햇빛이 임금이 계신 그곳, 옥누라 다르수냐, 이 햇빛이 임금이 있는 그곳이라고 다를 것인가, 그곳에도 이 햇빛은 비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연 속에서 임금 생각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고요. 청준을 바삐 열고, 이건 술동이야. 술동이 술 항아리를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서 이제 술 마시는 거죠. 주겹 간한 술을, 주겹은 대나무 잎이라는 뜻인데요. 술 이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겹으로 된 좋은 술을, 그러니까 좋은 술을 달빛을 따라서 기울이니, 거울오니는 달빛을 따라서 이제 술잔을 기울인다 이런 뜻이죠. 표현한 일흥이 조금만 하면 날아갈 것 같다. 표현하는 날아갈 것 같이 가벼운, 일흥은 흥겨움입니다. 흥겨움. 조금만 하면 날아갈 것 같다. 이제 술을 한 잔 먹으면은 세상이 작게 보이고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이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취흥입니다. 취흥. 술에 취해서 느끼는 흥겨움이다. 취흥은 술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흥취는 그냥 즐거움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흥취는 취흥보다 훨씬 큰 거예요. 근데 도표로 그리자면 취흥이 이렇게 조그맣고요. 흥취는 훨씬 넓은 개념입니다. 취흥은 다 흥취에 들어가지만 흥취라고 해서 다 취흥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취흥은 술에 취해야만 쓰는 것이다. 이렇게 꼭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적선이 이렇게 해서 달을 보고 미쳤구나. 이적선이 이태백인데요. 술 먹다가 강에 달이 비치니까 그 강에 비친 달을 끄집어 내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그냥 가셨잖아요. 술을 좋아하고 달을 좋아했던 그 이적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태백이 이렇게 해서 달을 보고 미쳤구나, 미쳤나 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좋으니까, 술 먹고 너무 좋으니까 이태백도 생각하고, 추나추동의 경치가 너무나 아름답고 주야조모의 완상이 새로우니, 주야조모라는 것은 밤낮으로, 또 조모는 아침조 저물모, 아침 저녁으로 자연을 구경하는 감상입니다. 어프리시에이션, 감상이 새로우니 좋다 이거죠. 이 몸이 한가하나 귀누는 겨를이 없다. 시간이 없어. 바쁘다 이거죠. 너무나 볼 것이 많다. 자연 속에 한가롭지만 볼 것이 너무 많아. 여생이 얼마나 되겠느냐. 백발이 저절로 기니. 나 같으면 여기다가 밑줄을 긋고 출제하고 싶어요. 이 백발이 나왔다는 것은요, 이 늙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도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 속에 흥취도 있고,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늙음을 한탄하고 있거든요. 이거 상춘곡에서도 이렇게 자연 속에 늙음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고전시가를 기출문제에서도 출제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밑줄을 여기다 그어놓으면은 자연 속의 인생무상, 자연 속의 슬픔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즐겁게 논일다가도 술을 먹고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그 순간입니다. 이 부분이 백발이 날로 기니 세상 공명은 계륵이나 다르소냐. 다르지 않다. 다시 서리적 의문을 드러내고 있죠. 여기서 계륵 같은 것은 닭갈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뭐 춘천 닭갈비 그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는 닭의 갈비에 붙어있는 살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뜯어 먹자니 뭐 먹을 것도 없고 버리자니 좀 아깝고 좀 애매하다 이런 뜻으로 쓴 건데요. 여기서 계륵은 하찮은 것이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가 보기에 자기가 자연 속에 와서 이렇게 즐겁게 논일고 자유롭게 사는데 세상 공명을 보니까 부귀 공명 같은 것은 닭갈비,
별거 아니다. 하찮은 것이다. 계륵이나 다를 소냐? 다르지 않다. 같다. 계륵 같은 것이다.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서리법을 통해서 쓴 것이고요. 강호어조의 새맹세 깊었으니, 강호어조라는 것은 강호 속에 살고 있는 고기나 새들이잖아요. 자연 속의 풍경입니다. 새로운 맹세 깊었으니, 요거는 자연 속에서 살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말합니다. 맹세를 더 다졌다. 이제 자연 속에서 살리라. 이런 의지를 말하는 거죠. 자연 속의 의지를 다지게 됐으니 옥당금마에 몽운이 섞였다. 금마입니다. 금마. 옥당금마라고 하는 뜻은요, 벼슬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옥당이 바로 문인들이 근무하는 한림학사들의 근무처를 옥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벼슬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으로 된 말은 벼슬학지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말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옥당금마는 벼슬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 여기에 해설이 또 나왔잖아요. 옥당금마는 관직생활이다. 근데 자연 속에 있는 이 사람이 옥당금마와 같은 벼슬 생활이 자기 꿈속에 섞여 있다,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꿈속에 벼슬 생활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은근히 벼슬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다. 벼슬에 대한 욕망이 시들지 않고 있다는 뜻을 여기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모재에 비친 햇빛이 옥노라 다르수냐, 여기서 햇빛을 보면서, 초가집의 햇빛을 보면서 임금을 쫙 생각한다는 거, 이 임금 생각은 단순한 게 아니라 정치 복귀를 열망한다, 요런 말을 제가 했잖아요. 요 부분이 바로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예사로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그냥 행복하게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78세 때 충남 예산으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벼슬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야망이 막 드글드글 끓고 있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꿈속에 벼슬이 막 섞여 있잖아요. 이것은 뭐 완전 무의식 속에서 벼슬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뒤에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일단 읽고, 초당 연월에, 초당은 시골 집이죠. 연월은 안개가 있는 달이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시름 없이 누워 있어. 표면적으로는 자유롭다 이거죠. 주강어로 술이 있고, 강의 물고기로 장일치 길게 날마다 취해서 살기를 원하노라. 이 몸이 이렇게 구는 것도, 자연 속에 한가롭게 사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하면서 자연 속에서, 강호에서 임금의 은혜를 노래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호가도예요. 그러니까 강호가도라는 것은 자연 속의 한가로움을 노래하면서 임금에 대한 은혜를 아울러서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강호가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강호가도의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관직 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왔지만 늘상 한편으로 임금을 생각하고 늘상 정계에 대한 복귀를 열망하고 있는 꿈을 사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이제 강호가도를 노래하게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강호가도 이 역군은 이셨다, 이걸 썼다고 해서 이 사람처럼 다 정계 복귀를 열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또 도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 강호가도는 바로 자연 속의 한가로움 속에서도 임금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정치 복귀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그렇고요. 또 송순의 면왕정가는 그 작품도 역군은 이셨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맹사성의 강호사시가도 제일 마지막에 역군은 이셨다가 나오는데 이 사람처럼 벼슬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사람만 그래요. 또 이 사람 같은 사람이 몇 사람 있거든. 그러니까 작품 해석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개별적인 그 특성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자, 나번에 권근의 어촌기 고수필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EBS 교재에 안 나온 낯선 글이에요. 독해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고전 시가 하나만 딱 출제한 게 아니라 낯선 고수필을 일단 가져온 거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월선원 16경가가 사실은 그 제시문 안에 여러 정서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연 속에 어떤 늙음에 대한 한탄도 있고요. 자연 속에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 정계 복귀에 대한 열망, 또 자연 속의 흥겨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비해서 이 고수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쭉쭉 읽어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어초는 나의 벗. 나는 이 글의 작자죠. 친구 공백공의 호다. 별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이 공백공이라는 이 친구를 어떤 태도로 서술하고 있느냐, 그의 인생관은 무엇인가, 나하고 또 그 공백공과의 그 관계는 어떤가, 공백공의 삶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요, 그 월선은 16경가하고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월선은 16경가에서의 화자하고 이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의 어떤 그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같고 다른가, 이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엮어서 출제를 하잖아요. 일단은 나번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공백공은 나하고 태어난 해는 같으나 나이가 똑같다 이거죠. 생일이 나보다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한다. 그런 걸로 봐서 이 소술자인 나라고 하는 작자는 이 공백공을 나의 동생 취급을 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나의 동생격인 이 공백공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내가 볼 때, 작자인 내가 볼 때 서술자의 태도가 풍치와 인물이 소탈하고 명랑하여 사랑할 만하다. 여기서 끝난 거죠. 이 사람과의, 작자인 나하고 공백공과의 관계는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뭐 부정적으로 서술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공백공은 뭐 무기력하다거나, 공백공은 뭐 사치스럽다거나 위선적이라든가 양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것이죠. 여기에 얼른 감을 잡아야 됩니다. 자, 공백공은 대과에 급제하고 벼슬길에 나갔죠. 좋은 벼슬에 올라 각근을 나부끼고 굉장히 위세당당한 벼슬아치로서의 행세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인근을 두르고 필기를 위한 붓을 귀에 꽂고 사무직에 있다 이거죠. 나라의 옥세를 주관하니 나라 일을 주관하는 높은 공문이었다. 사람들은 진실로 그에게 원대한 기대를 했으나 담담하게 강호의 취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늘 자연 속에 뜻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가끔 흥이 무르익으면 어부사를 노래한다. 그러니까 이 어부사라고 하는 것은 은둔자의 노래죠. 자연 속의 삶을 지향하는 은둔자의 노래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 음성이 맑고 밝아서 천지에 가득 찰 것 같고, 증자가 상송을 노래한 걸 듣는 듯 이게 고사를 동원해서 나의 친구 공백공의 자연 속의 삶을 예찬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공백공을 예찬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고사의 주인공처럼. 그러니까 증자 뭐 상송 이런 건 몰라도 돼요. 사람의 가슴으로 하여금 멀리 강호에 있는 것 같게 만든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사리 사욕이 없어 사물의 초탈,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서술한 거예요. 자연 속의 삶을 지향하고 욕심이 별로 없다. 하루는 나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공백공이 나에게 말한 것을 내가 집약적으로 서술한 거죠. 나의 뜻은 어부에 있다. 요거는 이제 은둔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한다 이거죠. 그대는 어부의 즐거움을 아는가? 강태공은 성인이니 내가 감히 주문왕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만남을 기억할 수가 없다. 또 엄자릉이라는 중국의 고사성어 속의 인물은 현인이니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백공이 나에게 말한 것과 같은 이런 고사성어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공백공이 나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연 속의 삶을 살아가는 주인이 되고 싶지만 자연 속에서 그 높은 고결한 삶을 살았던 고사의 주인공들, 강태공이라든가 엄자릉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성인이고 현인이다. 내가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지만 이런 사람들과 같지는 않다. 내가 감히 그런 사람들하고 감히 견줄 바는 못 된다 라고 겸손의 뜻을 보인 것이죠. 공백공은 그만큼 겸손하다 이겁니다. 자만심이 그득하지 않아. 공백공이 나한테 했던 말을 통해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과의 일체, 아이와 어른을 데리고 그랬으니까 또 인간과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또 자연물과도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다 이겁니다. 이게 비읍이고요. 또 어떤 때는 낚싯대를 잡고 외로운 배를 저어서 조류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두고, 근데 자연 속의 흥취입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이 외로운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이 공백공은 외로운 삶이 아니거든요. 자연과 친하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한가로운 삶을 살고 있지, 그 자신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문제 나오거든요. 이런 게 이제 문맥상의 의미를 틀리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보기 외로운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아, 공백공은 외로운 마음을 드러냈다, 이렇게 얼핏 봐서 이런 거를 이제 오답으로 처리를 해줄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오답을 만들지 않잖아요. 이게 외로운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 공백공의 처지와 상황 조건으로 볼 때 공백공은 전혀 외롭지 않거든요. 오히려 즐거워요. 다만 배가 한 척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외로운 배라고 한 것이지 공백공이 외로운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독해를 잘해줘야 됩니다.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외로움 투영됐다 이렇게 바로 곧바로 생각 없이 답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공백공은 외롭지 않죠. 외로운 배를 노를 저어서 이게 논다 이거죠. 모래가 깨끗하면 뱃줄을 메어두고 또 산이 좋으면 그 가운데로 흘러간다.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구운 고기,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이게 취형이죠. 술에 취해서 주고받다가 친구가 있다 이거죠. 해가 지고 달이 떠오르며, 시간적 배경이죠. 바람은 잔잔하고 물결이 고요한 때는 배에 기대어서 휘바람 불고 돛대를 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자연 속에서 흥취를 즐긴다 이거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또 지읒, 흰물결을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이게 굉장히 즐겁게 노는 모습이에요. 별 어려운 뜻이 없습니다. 멀고 멀어서 마치 성사를 타고 하늘에 오르는 것 같다. 뭐 성사 같은 것은 여기 해설 나오잖아요. 옛날 장건이 타고 하늘에 다녀왔다고 하는 배인데, 이런 것은 이제 얼른 살펴보고 여기 시선이 오래 머물면 안 돼요. 이렇게 어려운 고사 같은 것의 말뜻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성사와 같은 배를 타고 하늘에 오는 것 같다.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짙은 안개가 내릴 때 도롱이 삿갓을 걸치고, 공백공의 모습이죠. 소박한 모습. 그물을 걷어 올리면 금빛 같은 비늘 옷 같은 흰 꼬리의 물고기가 제멋대로 팔딱거리며 뛰는 모습은 넉넉히 눈을 즐겁게 마음을 기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즐겁고 기쁜 상태예요. 이 사람이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처지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움의 극치, 즐거움의 극치를 즐기고 있잖아요. 또 밤이 깊어, 이런 시간적인 배경이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른 체크해놔야 돼요. 밤이 깊어. 구름은 어둡고, 이렇게 자연물도 나오고요. 하늘이 캄캄할 때 사방은 아득하기만 하다. 어촌의 등불은, 이 어촌이 바로 공간이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공간이 제시가 되죠. 가물거리는데 배 지붕에, 이런 것도 이제 다 공간이에요. 화자가 공백공이 위치한 공간이 나오죠. 빗소리는 울어서 느리다가 빠르다가 우수사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이런 빗소리에 대한 공백공의 주관적인 느낌도 잘 드러나 있죠. 감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말하자면 공백공은 배를 타고 즐기기도 하고 기쁨을 느끼기도 하고 노래하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흥겨움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느 날 배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굉장히 차갑고도 슬프다는 느낌도 갖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인물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무슨 외롭고 고독한 처지에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빗소리가 그렇게 들린다. 이런 부분적인 감상도 있다 이거죠. 여기에 이제 시간적 공간적인 배경이 굉장히 풍부하게 제공이 되고 있잖아요. 배, 여기에 강이라든가 또 배라든가 어촌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간이고요. 또 밤이 깊어서 이런 것은 또 시간적 배경이 나와 있다. 이건 밤이라든가 이런 건 또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또 중략 뒤에도 보시면은 여름날에 이런 것도 시간적 배경이에요. 계절감이죠. 뜨거운 햇빛에 더위가 쏟아질 적에는 버드나무 늘어진 낚시터에, 요건 또 공간이잖아요. 가벼운 바람, 미풍이 불고 겨울 하늘에, 요건 또 시간적 배경이잖아요. 눈이 날릴 때면 차가운 강물에서, 요건 또 공간이죠. 홀로 낚시를 들이운다. 여기서 또 홀로가 나와 있다고 그래서 공백공이 대단한 고립감과 고독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또 오버하면 안 됩니다.
여기 나왔듯이 이 위에서도 뭐 외로운 배, 한 척의 배를 말하고요. 이 낚시도 혼자 하고 있다. 그러나 공백공이 어마어마한 고독감과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자기가 일부러 선택한 자연이거든요. 너무나 좋아해,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사계절이 차례로 바뀌건만 시간의 흐름이죠. 어부의 즐거움, 즐겁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은 즐거움이에요. 흥취입니다. 없는 때가 없다. 늘 즐겁다. 저 영달에 얽매여 출세죠. 벼슬을 구하는 자는 구차하게 영화에 매달리지만 부귀영화. 나는 나대로, 나는 만나는 대로 편안하다. 빈궁하여 고기잡이를 하는 자는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지만 나는 스스로 유유자적을 즐긴다. 요게 이제 이 공백공의 삶의 태도죠. 여기에서 문제의 출제는 안 됐지만 요런 부분이 출제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비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부귀영화에 매여 사는 사람하고의 대비가 되고요. 또 너무 가난해서 구차하게 이익을 계산하는 사람하고도 공백공은 대비가 돼요. 공백공은 가난하고 구차한 자도 아니고 부귀영달에 목매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세속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하고도 다르다 이거죠. 자, 계속 공백공이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내가 적어 놓은 겁니다. 공백공이 말하기를 나에게 성공과 실패는 운명에 맡기고 진퇴도 오직 때를 따를 뿐이다. 그러니까 내가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도 다 순리에 따를 뿐이다. 부귀 보기를 뜬구름과 같이 하고 공명을 헌신짝 벗어버리듯 하여 스스로 세상의 물욕 바깥에서 방랑하는 것이니 여기서도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어요. 진짜 방랑이라는 게 이 공백공이 방황하고 혼란하는 게 아니죠. 혼란스러운 어떤 갈등 상태에 놓인 것이 아니다 이거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부귀공명 같은 것도 때가 아니다 싶으면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물욕 바깥에서 논인다. 여기서 방랑하다는 뜻은 그냥 유유자적에 가까운 것이에요.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논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도 낼 수 있습니다. 저 같으면 방랑하는 것이니 여기다 밑줄을 긋고 문맥상의미를 묻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실제로 평가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안 나왔지 실제로는 이렇게 냅니다. 이렇게 오해가 될 수도 있는 것.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상황 및 정서를 포착하는 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다가 밑줄을 쫙 긋고 핵심을 딱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얼핏 봐서는 방랑한다. 내적 갈등. 혼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 시세에 영합하여 세상과 하나가 돼서 이름을 낚시질하고 벼슬길에 빠져들어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이익만 취하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겠는가. 나는 그런 짓을 안 한다. 이름을 얻으려고 세상의 함정에 빠지지는 않겠다.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이게 내가가 공백공 아닙니까? 현재 몸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여기 이제 현재 처지란 말이에요. 공백공이 현재는 벼슬에 있다. 정치 현실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은 강호의 뜻을 둔다. 자연 속의 삶을 지향한다. 매양 노래 어부사에 의탁하는 것이니 거기에 몸을 기대어서 거기에 마음을 기대어서 드러내는 것이니 그대는 이게 이제 서술자의 나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내가 듣고 즐거워하며 그대로 기록해서 공백공에게 보내고 또한 나 자신도 그러한 삶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나도 그런 뜻에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뜻이죠. 요게 공근의 어촌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촌기라는 글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나왔던 3위 인국하고 연계돼서 고수필 나왔었잖아요. 뭐 예적 정성 초당에서 둘러보고 쓰다. 내적, 외적, 고요함. 그 글이 더 어렵고요. 이 권근의 어촌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지 않은 고수필 했다가 2021년도에는 난이도를 확 높여서 출제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EBS에 나와 있는 어떤 시조라든가 가사 정리 이것도 중요한데 낯선 고수필, 옛글에 대한 독해력이 필요한 또 난이도가 있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글을 조금 익숙하게 읽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면요. 21번에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월천어 16경가하고 권근의 어촌기에 걸쳐서 기역에서 미음의 부분의 문맥상 의미를 물었던 문제거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기역에서 치역까지가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문맥상의 기본적인 큰 뜻을 놓치면 안 됩니다. 크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자, 선지 1번에 기역에서는 전원에서의 생활상이고 자연 속의 삶이죠. 니은에서는 자연과 동화된다. 이거는 권근의 어촌기니까 이제 막 그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크게 틀리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부분을 한번 가서 보긴 봐야 돼. 기역은 여기 있죠.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흩어 있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밤에 불을 밝히고 개 잡는 아이들이 그물을 쫙 펼쳐놓고 잡는 자연 속의 흥겨운 생활이죠. 그리고 비역은 아이와 어른들을 데리고 갈매기와 백로를 벗하며, 그러니까 인간하고 친하고 자연과 하나가 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다. 그건 맞죠. 그 다음에 이번에 니은은 한가로운 자연 속 흥취. 이거 맞잖아요. 월서는 16경가는 한가롭고 자연 속이니까 거기에 흥겨움이 있으니까 흥취는 흥겨움이다, 즐거움이다, 이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옷에는 고독을 해소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공백공은 어촌기에서 고독하다거나 뭐 고립감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술자인 나도 뭐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촌기라고 하는 글 전체의 주된 내용을 봐서도 이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월서는 16경가에서도 화자가 무슨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시옷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여기에 시옷을 보면 아까도 내가 읽으면서 강조했잖아요. 외로운 배를 노를 저 조를 따라 오르고 내리면서 가는 대로 맡겨두고, 그리고 바로 뒤에 모래가 깨끗하면 산이 좋으면 흘러간다. 이건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즐기는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외로운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그래서 공백공이 현재 고립되고 외롭고 쓸쓸하고 누군가를 상실해서 뭐 외로운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만 외롭다 이것이지, 외로운 배 했을 경우에는 배가 한 척 있다 그런 뜻이지, 이 공백공이 외롭고 쓸쓸하고 그러한 상황 처지가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연 속에서 놀고 즐기고 있어요. 물론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 지붕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차갑고도 슬프다. 요거는 단지 배 지붕에서 빗소리가 그렇게 슬프게 들린다 이것이지, 공백공 자신이 뭐 외로워서 슬프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어부의 즐거움이잖아요. 또 유유자적 즐긴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홀로 낚시를 들이운다 뭐 요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 홀로라는 게 공백공의 고립감, 외로움, 쓸쓸함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홀로 즐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홀로라든가 여기 외로운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런 말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것이 곧장 화자의 정서로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우리가 꼭 주의를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백공은 여기서 자연 속에서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고독하지도 않는데 고독을 풀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확실하게 틀려서 이게 답이고요. 또 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니은도 보면은 여기에 니은 있잖아요. 돛담배 애내성이 고기 파는 장사로다. 고기 파는 장사꾼들이 고기를 잡아서 그 노를 젓는 소리가 난다. 그것은 고기를 파는 장사꾼들이 배 위에서 내는 소리다. 근데 이게 어떤 소리냐면은 이 월서는 16경가의 화자가 어떤 문맥에서 말을 했냐면은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경치도 좋고 생활이 왜 괴롭겠느냐. 경치도 좋고 생활도 괴롭지 않다. 자연 속의 유쾌함, 흥겨움, 흥취, 즐거움, 기쁨을 강조하기 위한 문맥 속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돛담배에서 노를 젓는 소리, 고기 파는 장사꾼들이 내는 그 소리 또한 흥겹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근거 있게 해석을 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에는 한가로운 자연 속의 흥취가 드러나 있다. 이거 맞는 것인데 이게 틀려서 답이 되는 것이에요. 시옷이 전혀 고독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3번에 디귿에는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이 나왔는가 확인해야 되고요. 지읒에는 배를 타고 놀고 있으니까 움직임에 따른 청아한 풍경. 청아라는 것은 굉장히 맑고 그윽하고 아담하고 뭐 우아하다. 한마디로 즐겁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즐겁고 기쁘다. 요거는 이제 어촌기에서
굉장히 즐겁게 노는 모습이니까 이것은 거의 맞다고 봐야 돼요. 그 확인 안 해도 뭐 지읒을 확인 한번 해보죠. 지읒을 보면은 여기 나오죠. 흰 물결 일으키고 맑은 빛을 헤치면 이건 배 타고 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주 뭐 청아하다고 해도 되고요. 뭐 운치가 있다, 뭐 풍류를 즐긴다, 어떤 말을 해도 다 괜찮습니다. 배 타고 나가면서 즐기는 것이니까 무조건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는 자연현상에서 뭐 해, 달 이런 거, 나무 다 자연현상이죠. 거기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나왔냐, 그것이 나오면 무조건 맞는 것이죠. 디귿을 보면 여기 나왔죠. 이 디귿인데 모제의 빛이 옥루라 다를 수냐. 모제는 초가집 처마란 말이에요. 띠뿔로 엮은 거기에 햇빛이 비치는데 요게 바로 이제 빛은 빛, 요게 이제 햇빛인데 요게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초가집 처마에 비친 햇빛이다 이거죠. 햇빛이 자연현상이잖아. 이 햇빛을 딱 보니까 아, 옥루 님이 계신, 임금이 계신 그곳에도 이 밝은 햇빛이 비칠까? 그곳이라고 다를 소냐? 이렇게 딱 임금에 대한 그리움의 대상을 쫙 연상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거예요. 그리움을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리움의 대상을 연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3번에서 자연현상에서 연상된 그리움의 대상이 나타난다 했으니까 맞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제 옥루라고 하는 것이 님이 계신 공간이고 임금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이 공간으로서 그리워하는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것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옥루가 많이 나오거든요. 고전시가에. 그 다음에 니을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자연 속에서 즐기니까 월서는 16경가겠죠? 기본적으로 풍류의 상황은 맞잖아요. 그리고 운치가 있다. 여유가 있고 극하고 고상하고 우아하게 즐긴다. 그러니까 월서는 16경가에서 화자가 뭐 추악하고 더럽게 즐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좋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말이 나오면은 시험장에서의 문제를 풀 때는 마음은 제시문의 상황에 좀 적합한 단어냐, 그 단어가 확실하게 내가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 이게 좋은 상황, 즐거운 상황, 흥취, 즐거움, 뭐 운치, 또 뭐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청아하다 이런 말은 그냥 허용해 주는 게 좋거든요. 니을을 한번 살펴보죠. 여기 리을을 보면 주겹 간한 술을 달빛 따라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달빛 아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죠. 주겹이라는 것은 대나무 잎으로 빚은 술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죠. 뭐 대나무 잎으로 만든 술이냐 솔잎으로 만드는 술이냐 뭐 그런 것은 크게 상관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겹이 뭐냐 그런 건 몰라도 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겹으로 만든 술을 달빛 따라서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흥취죠. 흥취 중에서도 술에 취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 취흥도 되고 술에 취한 건 취흥인데 취흥은 다 흥취에 들어가는데 흥취는 다 즐거움에 해당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도 이 표현한 가볍게 나부끼는 듯한 이 흥겨움이 조금만 하면 날아갈 것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즐겁고 흥겨운 상황이죠. 그래서 니을에는 운치 있는 풍류의 상황이 나와 있다. 무조건 맞는 거죠. 그리고 어청기에는 이응에는 자연에서 누리는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응을 안 살펴봐도 흥겨운 자연 속의 삶을 공백공이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또 이응도 한번 살펴보죠. 여기 이응을 보면 구운 고기와 신선한 생선회로 술잔을 들어 주고받다가 이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술잔을 주고받다가 뭐 싸움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처절한 뭐 피비린내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즐거운 상황이다. 흥겨운 삶의 모습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이고요. 5번에 미음에는 이제 월서는 16경가죠. 변화하는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 또 즐거움이 나왔으니까 맞을 거예요. 그리고 건근의 산촌기에는 치읓에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다. 만족감이 나왔으니까 맞을 겁니다. 거의 확실하게 2번에서 요게 틀리게 나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게 다 맞는 걸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5번의 이 선지 자체가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 확인해 봐야 돼. 미음이 뭐냐? 미음을 보세요. 여기 미음 나와 있죠? 몸은 한가하지만 귀, 눈은 겨를이 없다. 왜냐면은 몸은 자연 속에 있으니까 되게 한가한데 귀와 눈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볼 것이 많다 이거죠. 그만큼 자연 현상의 변화가 많고
새로운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바로 위아래를 보시면 주야 조모의 완상이 새로우니, 또 바로 위에 추나 추동의 경물이 아름답고,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계절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경치가 되게 아름답고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감상할 것이 새롭다. 이런 맥락 속에서 몸이 한가하나 귀와 눈이 겨루럽다. 이것이 바로 볼 것이 많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 밑줄 친 부분을 알기 위해서라도 위아래를 꼭 이 문맥상으로 살펴서 그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뭐냐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변화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낮으로. 그래서 즐거움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읓에는 어촌의 건근의 어촌기에서는 생동감 넘치는 자연에서 느끼는 만족감이다 했기 때문에 거의 맞을 것이지만 치읓도 한번 검토를 해보면 모르니까 치읓 여기 나와 있죠. 넉넉히 눈을 즐겁게 마음을 기쁘게. 그러니까 이것은 뭐 너무너무나 즐겁고 기쁜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동감 넘치는 자연을 느끼는 만족감, 자족감, 이건 무조건 맞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참고로 이 생동감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학 개념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실래요? 그러니까 뭔뭐를 통해서 생동감 있게 드러냈다 했을 때는 굉장히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청, 후미, 촉각, 오감을 통해서 대상을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명력이라는 의미로도 써요. 그러니까 생동감이라는 말은 생명감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특히 생명감이나 생명력이라고 할 때는요,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이끌게 해주는 희망이나 어떤 의지, 삶의 욕구하고 관련이 되어야 쓰는 것이죠. 건근의 어촌기라고 하는 이 글에서는요, 이 두 가지 의미 어느 것으로 써도 다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인 자연의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연의 모습에서 어떤 물고기의 모습, 생명력이 넘치는 생명의 모습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명감이 넘치기도 하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생동감 넘치는 자연 하면은 무조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22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A를 감상해라. 적절치 않은 것은, 보기 문제는 대부분 적절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기 문제는 어떤 일관성 있는 논리력을 측정하는 문제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보기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자료가. 그 다음에 제시문, 특히 여기서는 A라고 하는 부분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선지의 내용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보기는 이 작품을 감상을 하는데 이 작품을 이러한 조건 아래서 감상을 해라, 이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의 입장에서만 제시문의 A를 감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선지에 고스란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기의 내용을 봐야겠죠. 자, 보기는 17세기 가사라고 그랬어요. 월선헌이라고 하는 작가의 집 주변에 16개의 경치를 그린 작품이다. 자연에서 유유자적한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은 삶을 읊으면서 현실적 생활 공간, 거기서 뭐 농사도 짓고 낚시도 하고 고기도 팔고 자연 생활에 새롭게 관심을 두었다. 그러니까 생활 현장으로서의 자연을 주목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요로운 결실, 여유로운 놀이 장면, 뭐 개 잡고 노는 장면 있잖아요. 낚시질하고. 그리고 생업의 현장에서 아까 말했듯이 고기 파는 장사꾼들이 배에서 노젓는 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정서죠. 이런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서 현장감 있게, 굉장히 현실감 있게 노래했다. 맞는 이야기죠. 보기가 아니더라도 진짜 월선헌 16경가의 이 제시문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A 부분을 이렇게 감상해라 이거죠. A 부분을 확인해 보면은요, 자, 이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제가 박스 친 부분이 A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EBS에 나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금 누렇게 익은 황혼 들판도 있고, 또 개, 밤에 불을 밝히면서 개도 잡고, 또 술이 익어가고 친구도 있고, 또 농가에 이런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 이거죠. 밤에 불을 밝히고
개 잡는 아이들이 있고 또 밀물이 밀려오고 고기 잡는 장사꾼들이 노젓는 소리도 내고 이런 것들은 다 전부 다 어떤 모습이냐? 경치도 좋고 생활이 왜 괴롭느냐? 생활도 괴롭지 않다. 고달프지 않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기에 있는 내용하고도 당연히 일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이 보기 내용하고 제시문하고 어긋난 것을 잡아내면 되는 것이죠. 딱 하나 완전히 틀린 게 있거든. 1번 전원생활에서 목격했다는 것은 경험했다는 것이거든요. 풍요로운 결실, 만경황운이다. 이것은 누렇게 익은 곡식이니까 곡식을 수확했다 이겁니다. 근데 곡식 자체를 지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누런 구름이다 라고 비유해서 드러냈곤 했기 때문에 맞는 것이고요. 또 전원생활 가운데 느끼는 여유다. 내 놀이 하자꾸나. 요거는 이제 낚시질 하러 가자. 뭐뭐 하자스라. 이것은 뭐뭐 하자. 뭐뭐 하세. 이런 청유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다. 이건 맞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내놀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잡이나 뭐 낚시질 같은 것인데 이 화자가 진짜 생활이 어려워서 고기 잡아서 뭐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놀이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유롭게 놀러 가자. 이렇게 처형형 표현을 통해 드러냈곤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전원생활의 풍족함을 풍요롭다 이거죠. 염은 붉은 개, 개가 붉게 익어가고 있다. 그리고 살진 누런 닭, 누런 닭이 살져 있다. 가을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누렇고 붉고 이런 색채 이미지에 담아서 가을의 풍요로움을 드러냈다 했으니까 맞고요. 또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 실제 그곳의 삶의 실제 현장을 밤에 불이 밝았다. 이제 진짜 개를 잡으려고 밤에 불을 밝혔다 이거죠. 실제 농촌생활의 현장이거든요. 또 아정물이 밀려왔다. 이건 밀물이 밀려왔다. 이렇게 묘사를 활용해서 드러냈다. 이게 나와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듯이 생활의 현장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전원생활에서의 현장감이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틀리지 않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전원생활의 여유, 뭐 고기잡이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있잖아요. 즐기면서도 생업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단함. 근데 이 고단함이라는 것은 고달픔이거든요. 고달픔이라는 것은 괴로움이고요.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갈등입니다. 어떤 아픔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 고기 잡고 개 잡고 즐기고 흥겨워서 술도 마시고 하는데 무슨 뭐 생업의 현장에서 느낀 고달픔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고달픔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생활이라 괴로우랴.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괴롭다는 말이 나와서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표면상에 나와 있는 단어 있잖아요. 어떤 그 실마리를 그걸 꼬투리로 삼아가지고 아 괴로우랴 했으니까 아 괴롭다. 근데 그렇게 쓴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런 생활이 왜 괴롭겠느냐. 그러니까 서리적 의문을 통해서 괴롭지 않다. 괴롭지 않다. 즐겁다. 흥겹다. 기쁘다. 즐겁다. 그걸 강조한 것인데 이 고달픔을 생활이라 괴로우랴 와 같은 서리적 표현을 통해 드러냈다. 요거는 맞죠. 서리적 표현은 맞지만 생활이 괴롭겠느냐. 어부들이 고기잡이에서 노젓는 소리를 내는 것은 그러한 생활이야 왜 괴롭겠니? 괴롭지 않지. 즐겁지. 이 말을 강조한 것이지 고달픔을 괴로우랴. 이런 것을 통해서 고달픔을 드러냈다.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하게 틀린 것이 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평가원에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 출제를 하는 그 논법이 뭐냐면요. 틀린 것도 우연히 뜬금없이 아무 근거 없이 오답을 만들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기에 그것이 괴롭다라는 말이 나오니까 괴로움인 줄 알고 얼핏 보기에 방랑이라고 하니까 그것이 진짜 방랑인 줄 알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다시 말해서 좀 유식한 말로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켜주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딱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엮어서 낚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해설할 때도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이 외로운 배. 근데 화자가 공백공이 외로워요? 외롭지 않잖아요. 즐기잖아요.
말만 외로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홀로 낚시를 들이운다. 그리고 뭐 홀로가 있다고 그래서 공백공이 뭐 외롭습니까? 고독을 즐기는 자예요? 아니에요. 그냥 혼자서 즐긴다예요. 그냥. 그리고 제가 여기서 아까 말했잖아요. 물욕받고 방랑하는 자이다. 근데 얼핏 보면은 방랑한다고 했으니까 이 방랑하는 것이니를 가지고 무슨 뭐 진짜로 갈등, 방황하고 혼란스럽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이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내적 혼란 없이 혼자서 진짜 선택적으로 자연을 자기가 진짜 찾아와서 유유자적하게 즐기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만 방랑이고 말만 홀로 낚시를 즐기고 또 여기에서 말만 외로운 것이지, 이 공백공은, 이 공백공이라는 사람은 진짜 표면상 드러난 그 단어처럼 외롭거나 홀로이거나 방랑하는 것처럼 뭐 괴로워서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는 그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표면상의 어떤 단어의 이미지를 딱 떠오르게 해가지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외롭지 않냐, 홀로지 않냐, 방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람 방랑하는 자고 외로운 자고 고독한 자다, 이렇게 딱 낚아서 오답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답도 이렇게 근거가 있는 꼬투리나 실마리를 찾아서 오답으로 딱 만드는 것이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해설을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익혀나가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 해설을 들으면서 이 점을 중심으로 익히고 얻어가야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월서는 16경과는 여기 나와 있지만 뭐 생활의 현장에서 느끼는 고달픔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기 파는 장사꾼들이 내는 소리다. 이것은 생활 현장의 고달픔이다. 그런 게 아니고요. 또 괴로우랴 라는 말이 있어도 전혀 괴롭지 않고 오히려 괴롭지 않다를 강조하는 서리적 의문이다. 그래서 5번이 확실하게 틀린 것이 답이죠. 자, 23번.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내가 공백공이 말해준 것을 작자인 내가 서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하고 공백공과의 관계라든가 중심인물인 공백공이 보이는 어떤 삶의 태도, 지향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1번. 시간에 따른 공간의 다채로운 모습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공백공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아까 배 지붕에서 빗소리가 들리면 구슬프고 쓸쓸하다, 이런 감정도 드러나 있고, 또 고기잡이 하면서 애들하고 같이 즐기면서 또 백구하고 하나가 되면서 즐거움도 있고 구슬픈 감정도 드러냈잖아요. 또 밤이 되면 또 사계절 이런 시간도 있고 어디에서 또 어촌에서 배에서 이런 공간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 감정이 드러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인데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간이 있냐, 공간이 있냐, 또 공백공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있냐 확인해 보죠. 여기 보면 이제 공백공이 나한테 해줬던 말인데 여기 보면 이 후반부에 엄청 많이 나오죠. 강의 연기가 자욱하고, 강 같은 게 공간입니다. 삿갓을 걸치고 금빛 같은 비늘과 옷 같은 흰꼬리의 물고기들이 그 모습은 넉넉히 눈을 즐겁게, 이런 것들이 감정이단 말이에요. 공백공의 감정이죠. 기쁘게 감정이죠. 밤이 깊어, 요게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써놨네요. 그리고 캄캄하면 사방은 어둡다. 어촌은, 요건 이게 공간이란 말이에요. 공간. 어촌이 공간이거든요. 배 지붕에, 요것도 공간이에요. 빗소리는 느리다가 빠르다가, 그리고 빗소리 들으면은 배 지붕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는 차갑고도 슬프다. 이게 자기 감정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름날에 요게 이제 시간적, 계절적 배경이고, 낚시터에 이건 공간이고, 겨울에 이건 시간이고, 강물에서 이건 공간이고, 또 사계절 요건 시간이고, 어부의 즐거움 요거는 감정이고. 그러니까 시간, 공간, 공백공의 감정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심할 바 없이 이게 답이고요. 2번은 상대의 말과 행동이 불일치함을 언급하며, 공백공이 근데 상대방이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 공백공이 자기의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그걸 입증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없잖아요. 공백공은 남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불일치함을 언급한 적도 없고, 나는 죄가 없다, 나는 결백하다,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뭐 둘 다 틀린 것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상대방에 대해 심리적 거리감을 느껴. 심지어 거리감이라는 것은 정서적 거리감을 말하거든요. 좀 불만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공백공이 뭐 상대방에 대해서 뭐 좋지 않게 생각하는 거 그런 거 없잖아요. 고사성어의 인물들 다 좋아하고 이런 것만 나와 있었죠. 자신의 생각 표현을 자제하고 있다가 아니라 나한테 자기 생각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질문에 답변하며, 근데 공백공한테 누가 묻고 거기에 공백공이 답한 게 아니라 공백공이 나한테 말한 거를 내가 적은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대처하는 자기의 태도를 밝히고 있다. 물론 자연 속의 삶을 즐긴다, 이런 태도를 밝히고 있는 건 맞지만 누구 질문에 답변해서 현실에 나는 이렇게 실용적으로 대처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밝힌 어떤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인 입장하고는 관련이 없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대상과 관련된 행위를 열거하면서 자기의 무력감, 힘이 없다, 무기력감을 깨닫고 있다, 이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의 즐거움을 한껏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번만이 답이고, 이건 뭐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자, 24번 문제는 사실 23번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는 문제거든요. 23번 문제는 공백공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자연의 공간에서 어떻게 즐기고 있고 자기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물어봤던 문제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24번은 나하고 공백공의 관계, 특히 내가 공백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런 서술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보기를 통해서 묻고 있는 문제거든요. 보기 문제는, 보기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기 읽어보면은요, 어촌기의 작가는 권근이 되겠죠. 벗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자기라든가 이 작가, 이 사람이 바로 권근이 되겠죠. 권근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인이 있거든요. 작가는 벗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공백공의 삶의 태도가 좋다, 이걸 근거로 해서 벗과의 관계, 친화적 관계죠. 그의 성품에 대한 평가, 좋다 이거죠. 초탈적인 삶의 태도, 벼슬에 대한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자연 속의 은거생활을 지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공백공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친화적이다, 이걸 분명히 알 수가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작가는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 가치관을 드러내면서 벗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보기 내용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나는 공백공에 대해서 친화적인 태도고 공감적인 태도다, 그리고 공백공을 좋게 보고 있다, 공백공은 자연 속에 은거생활을 하고 있는 초탈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요. 금방 문제 풀 수 있습니다. 1번 벗이 공백공이죠. 영화와 이익을 중시하는 삶을 거부한다, 이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A를 통해 벗의 탈속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벼슬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뭔가 부귀 영화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A를 통해서 B를 알 수가 있다. 이 근거, 이 인과관계의 근거 설정이 괜찮은가? 요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작가가 권근이죠. 벗의 말을 즐거워하며 자기 자신도 살피려고 하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백공의 글을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거나 살핀다거나, 그러니까 벗을 통해서, 공백공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려고 한다, 이런 걸 통해서 작가는 벗의 생각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감하고 있다, 공감적인 태도다, 이것은 맞잖아요. 보기에도 나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3번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 생일이 좀 나보다 늦다 그랬거든요.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백공은 나와 태어난 해는 같지만 생일이 나보다 뒤이기 때문에 내가 아우라고 말을 한다. 너는 내 아우야, 너는 나보다 늦잖아, 생일이 좀 늦잖아, 나이는 똑같지만, 요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는 것을 통해 이것은 맞단 말이에요. 이건 맞는데 벗이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작가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생일이 나보다 늦기 때문에 공백공이 자연 속에서 은거생활을 하고 초탈적인 삶을 살고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인생관이 나보다 생일이 좀 늦기 때문에 작가로부터, 나에게로부터 그러한 생활 태도, 삶의 자세가 배운 것이다,
그것을 나한테 작가로부터 전해받은 것이다. 이것은 기상천외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 A라는 정보는 맞는데 이것 때문에 생일이 나보다 늦고 아우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보다 생일이 늦다고 해서 내가 형의 입장에서 생활 태도를 전수해주고, 말하자면 공백공이 나로부터 그런 초탈적인 삶의 태도를 배웠다, 나로부터 전수받았다, 이건 아닙니다. 나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이 글에서는 작가인 내가 공백공에게 내가 가르쳐줬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공백공의 삶의 태도를 내가 더 관심 있게 보고요, 오히려 나보다 생일은 늦은데 뭔가 내가 살펴볼 만한 것이 있네, 오히려 내가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이죠. 내가 공백공에게 전수해준 어떤 생활 철학이 강조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인과 혼동의 오류예요. A라는 근거가 있지만 이 A라는 근거 때문에 B가 나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문학에서도 이러한 어떤 인과적인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벗이 강태공과 엄자령을 들었잖아요. 고사성어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감히 그러한 성인, 군자들을, 자연 속에 은거생활하는 사람들을 감히 따라갈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도 은거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태공과 엄자령과 같은 강호 속에,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감히 따라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언급한 것을 통해서 이건 맞잖아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었잖아요. 강태공은 성인이 내가 감히 그가 주문왕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만남을 기억할 수가 없고, 강태공이 그 오랜 생활, 자연 속에서 은거생활하면서 어떤 자기를 알아주는 임금을 만나는 걸 기약할 수는 없고, 엄자령은 현인이 내가 감히 그의 깨끗함을 바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감히 내 주제에 강태공과 엄자령과 같은 성인, 현인에 비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보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 설정은 제대로 된 거죠. 마치 3번에서 작가가 벗을 아우로 삼고 있다, 이건 맞았잖아요. 그 4번도 강태공과 엄자령을 들어서 감이라는 말을 언급했다, 이런 근거 설정은 맞죠. 그 다음에 이 결과가 이제 이 근거를 통해서 도출한 결과까지 맞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근거 설정을 통해서 결과까지 성립할 수 있는가, 이 인과관계가 끝까지 성립하는가를, 맞는가를 봐야겠죠. 그들의 삶에 미치지 못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겸손한 성품을 알 수가 있다. 그렇죠. 내가 감히 그런 성인 군자에 비할 바가 있겠느냐라고 겸손하게 말을 한 거죠. 자기 과시와 어떤 그 자만에 빠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만큼 공백공은 겸손하면서도 은거생활을 추구했다, 긍정적인 서술 태도를 보인 것이니까 이것은 근거와 결과, 판단 도출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작가가 벗이 대과에 급제했고 벼슬게 나갔잖아요. 기대주입니다. 기대를 받고 있는데도 마음에 사리사욕이 없다라고 평가했거든. 이걸 통해서 이건 맞잖아요. 벗의 말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사람은 능력자인데도 그렇게 겸손하고 또 자연 속에 은거생활을 할 정도로 삶의 부귀영화에 집착이 없다, 사리사욕이 없다라고 평가한 것은 그만큼 내가 공백공의 삶에 기기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나의 공백공에 대한 서술의 태도는 긍정적이다, 이걸 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번이 틀려서 답이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는 난이도는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서술자, 그리고 대상에 대한 태도, 그리고 그 대상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 기본 독해력을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 시가만 딸랑 어떤 거 백연지식이나 주제만 외워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연계 문제가 나오고 그 낯선 지문에 대한 문제를 2개나 냈단 말이에요. 여기에 23, 24번 두 문제나 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 문제거든. 자, 이 문제가 이제 그 출제됐을 그 당시에도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막 뭐 네이버나 이런 뭐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무슨 뭐 일타 강사가
월서는 16경과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수업 내용과 달라서 뭐 피 같은 1점이 사라졌다 해가지고 막 분노에 치를 떨었던 그 문제인데,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잘 낸 문제고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논란이 일어났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고전 시가를 너무 단순하게 도식적으로 가르친 결과예요. 평가원에서요, 고전 시가를 그렇게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전 시가에서요, 어떤 그 중심 소재들이 있잖아요. 뭐 매난, 국죽, 사군자, 이런 것은 무조건 긍정적인 것이고, 뭐 아침이 나오면 희망이고, 밤과 어둠이 나오면 부정적인 것이고, 뭐 바람이 세차게 분다, 이것은 부정적인 현실, 시련과 고난을 의미한다. 고전 시가는 관습적으로 쓰여진 게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식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답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한 문제도 없어요. 평가원에서는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그렇게 상식적이고 관습적인 표현에 대해서 그 의미를 도식적으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새롭게 문맥 속에서, 다시 말해서 문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 그 밑줄 친 부분이 있으면, 또는 A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나타난 정확한 정보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A 부분이나 밑줄 친 부분에 나타난 정보는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그 밑줄 친 부분은 자연 속의 풍요, 자연 속의 뭐 취업, 흥취, 이런 것만 딸랑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제나 배경 지식으로 바로 적용해 가지고 단순하게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문제를 내지를 않아요. 이 밑줄 친 부분이나 A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의 내용은요, 대부분 양면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하고 있으면서도 B를 꿈꾸고 있다거나, A 하고 싶은데도 B도 더 하고 싶다거나, A 하고 싶은데 B 때문에 못한다거나, 이렇게 그리워하는데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심리를 드러낸다거나, 이러한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어떤 심리라든가 그러한 지향점을 다면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을 딱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두 개와 두 개 사이에 선명한 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두 개 부분을 선택을 해서 비교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것이지, A에 딱 하나, B에 딱 하나, 단순하게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에 있는 거기에 대한 정보를 있는 그대로 어떤 배경 지식이라든가 선입견 없이 낯선 자료하고 같이 결부해서 있는 그대로 선명하게 대비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 연습이 가장 필요한 거죠. 자, 25번 문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평가원 수능 문학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5번 문제가 이겁니다. A하고 B 부분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건 뭐냐.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난이도도 조금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결코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통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문제가 뭐예요? 다시 또 나온다 이겁니다. 자, A하고 A는 월서는 16경과고요. B는 권근의 어촌기예요. 그러니까 두 개 글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A하고 B로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문제를 잘 낸 겁니다. 이런 문제 스타일이 바로 사설이나 6, 9월 평가원하고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독해력을 정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A번부터 한번 보면은요, A가 뭐냐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써놔가지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굵은 글씨로 이렇게 테두리를 쳐보겠습니다. A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주목해서 한번 보세요. 강호 어조에 세맹세 깊었으니 옥당 금마에 몽원이 섞였다, 요거죠. 저는 이 A 부분을 이 고전시가 전공자가 정말 정통으로 제대로 밑줄 부분을 잘 출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아도 이렇게 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A 부분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 해석상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적어도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두 가지의 정보를 함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떤 그 단순한 심리, 정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양면 심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17세기에 충남 예산에 자기 고향에 돌아왔지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뭐죠? 하나는 강호어조의 새 맹세가 깊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로 뭡니까? 강호, 즉 자연이죠. 자연 속에서 은거 생활을 재미있게 하겠다. 정말 물고기하고 새, 여기 어조들과 더불어서 정말 재미있게 나의 여생을 살아봐야겠다라고 새로운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자연 속에 내려왔고 자연 속에서 재밌게 살아가겠다. 다시금 이 맹세를 자연 속에서 은거 생활을 유유자적하게 하겠다. 이런 맹세를 한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자연 속에 은거 생활을 하고 싶다. 이것이 하나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옥당근마에 여기 나와 있죠. 옥당은 바로 문인들이 근무하는 근무처를 상징하는 단어다. 벼슬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근마는 해설했듯이 금으로 된 말이고 북이 영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당근마가 몽혼에 섞였다. 꿈속에 섞여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잊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벼슬길에 나아갈 것에 대한 욕망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은 정치에 대한 욕구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계에 다시 복귀해서 화려한 벼슬 생활을 다시 한번 하고 싶은 뭐죠? 미련과 아쉬움, 그리고 바로 거기에 대한 집착이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심리, 이 두 가지의 심리를 이해하는 게 월선원 16경가를 제대로 감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월선원 16경가를 단순하게 어떤 강사가 자 이것은 별거 없다. 월선원 16경가는 자연 속의 풍류생활이다. 송순의 면왕정가나 뭐 관동별곡이나 비슷해. 고전 시간은 다 자연 속의 한가로움이야. 유유자적이야. 뭐 초탈의 자세야. 이렇게 보면 돼. 이렇게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알려주고 그러한 맥락만 계속 주제적인 측면에서 배경 지식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하고 끝내버렸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제시문에서는 자연 속의 한가로운 은거 생활에 대한 지향점도 있지만 분명히 이 사람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섬세한 또 하나의 의식,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자아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이게 문학의 본질이에요. 그게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단면적이지 않거든요. 다면적이고 다층적이고 여러 가지 심리와 정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게 우리 인간의 심리고, 그게 바로 정서를 파악하는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을 전공하시는 선생님이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이렇게 두 개의 마음, 다시 말해서 자연 속의 은거 생활을 하고 있고 더 한가롭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거기에는 또 미처 펼치지 못한 벼슬에 대한 욕망, 충분히 벼슬 생활을 하고 왔으면서도 또 다른 벼슬살이에 대한 어떤 욕구, 정계 복귀에 대한 욕구가 꿈속에서나마 묻어있다. 꿈은 대부분 무식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무식 속에는 정말 씻을 수 없는 하나의 욕구가 들어있음을 여기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A를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 두 가지의 정보를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자연 속의 풍요의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 A의 밑줄을 그어놓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외면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출제자의 마음을 살피기는 어렵지만 그 출제자의 마음을 살피려면은 A 부분을 잘 보시고 A에 들어있는 정보가 도대체 몇 개냐? A에 들어있는 정보가 도대체 몇 개냐? 그것은 거기에 들어있는 화자의 심리가 얼마나 복합적이고 양면적인가, 그 양면적인 심리 두 가지를 문장 속에서 잘 포착을 해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 A에 들어있는 두 가지 마음이 굉장히 정확하게 서술이 돼 있어야 되고요. 답이 되려면은. 그리고 B는 뭐냐? 자, 이게 B죠? 제가 빨간색으로 굵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기시게 박스를 쳐보겠습니다. 자, 요게 B입니다. 자, 이것이 내가 몸은 벼슬을 하면서도 뜻은 강호에 두어. 이게 굉장히 대구적으로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A하고 대비가 되잖아요.
선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A에서는 화자는 자연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옥당근마와 같은 벼슬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공백공은 반대예요. 현재 벼슬에 있으면서도 현재 처지가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 생활에 있으면서도 뜻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이에요. 몸은 정치에 있지만 마음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이죠. A하고 반대죠. 그래서 항상 노래에 그 마음을 의탁해서 마음을 붙여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 부분이 바로 B예요. 그러니까 월선은 16경가에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정치를 지향하는 그 A를 설정을 하고요. 권근의 어촌기에서는 몸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뜻은 자연 속에 있다는 이 부분을 대표적인 부분을 B라는 문장에 주목해서 상호 대비를 해서 비교 감상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문제의 의도는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한 논리를 밟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본질은요, 월선은 16경가가 EBS에 출제가 됐고, 이 문제의 본질은요, 월선은 16경가가 EBS 교재에 수록이 돼 있고, 수록이 돼 있는 그 작품의 어떤 주제라든가 배경 지식이라도 조금 알면은 시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도식적이고 굉장히 너무나 간단하게 지식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려고 할 때는 낭패를 보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너무나 어떤 그 작품에 대해서 도식적으로 간단하게 처리하고 마는 그런 그 생각의 단순성을 엄청나게 경계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일부러 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공부의 앞으로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한 암시를 받을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를 감상해라 라고 했을 때는 A에 나타난 두 가지 정보, B에 나타난 두 가지 정보가 압축적으로 서술이 된 것이 답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1번부터 검토를 해보면요. A는 내가 강호에서 거를 긍정하죠. 그걸 추구는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 현실에 미련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균형 있게 서술이 잘 돼 있잖아요. 그죠? 몸은 자연에 있고 새로운 맹세를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꿈속에서도 벼슬에 대한 욕망을 저버릴 수가 없다. 이 두 가지의 정보가 균형 있게 서술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B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에 몸을 담고 있지만 강호에 응거하려는 지향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게 완벽하게 A의 두 가지 정보, B의 두 가지 정보를 하나의 문장 속에다가 고스란히 그대로 녹여낸 굉장히 논리적인 문장으로 보고 이게 답이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보면요. A는 내가 강호에서의 응거를 마치고 정치 생활로 복귀한다. 정치에 대한 꿈은 있어요. 물론 이건 부분적으로 인정을 한다고는 하지만 응거를 마치고 나서 정치로 복귀한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요. 자연 속에서 새하고 물고기들하고 같이 놀겠다는 그런 맹세가 깊어 갈수록 정치에 대한 미련은 있다. 이것이지 응거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정치 세계로 복귀한다. 이건 아닙니다. 이 문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나타나 있는 섬세한 그 정보 그리고 화자가 말하려고자 하는 두 가지의 정서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냐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요건 아니죠. 응거를 마치고 나서 가자.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신뢰를 잃어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정치 생활에서 임금한테 신뢰를 잃어가지고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꿈을 꾸고 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자연 속에 강호 속에 응거하려는 소망 요거는 맞죠. 이게 틀려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A는 월선은 16경가죠. 내가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며 그렇죠. 강호에서 즐기겠다.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려고 하는 자세다. 근데 강호에서 경치를 완상하겠다. 완상은 감상이니까 그건 괜찮지만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겠다. 이게 아니라 꿈속에서도 지울 수 없는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벼슬 생활을 자기가 지향하겠다.
이러한 생각이 또한 꿈틀거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정치 현실의 번뇌를 해소하겠다. 경치를 보면서 자연 경치를 보면서 정치 현실은 정말 힘들어, 고통스러워. 정치 현실에 대한 고통을 또는 번뇌와 갈등을 풀어버리겠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꿈속에서도 정치 현실에 대한 미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틀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B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과 갈등하여. 뭐 갈등 같은 거 없어요. 정치 현실에 대해서 뭔가 문제 일으키고 누구하고 싸움하고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완전히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A는 내가 강호에서 늙어감에 체념한다. 근데 A에 무슨 늙어간다, 할 수 없다, 이런 거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윗부분에는 백발이 늘어간다, 요런 부분이 있지만 A 부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B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을 외면하면서 강호에 응거하려고 하는 영혼이다. 근데 정치 현실에 몸을 담고 있지만 뜻은 자연 속의 응거 생활을 꿈꾼다. 이것이기 때문에 정치 현실을 외면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외면한다면은 정치 현실에 몸을 담고 있지 않고 차고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은 정치 현실에 있고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뜻은 자연 속에 두고 있다. 이게 정확한 것이죠. 정치 현실을 외면하고 거부한다.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오바입니다. 오바다. 이건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A는 내가 강호에서 임금께 맹세하며, 근데 맹세가 새하고 물고기들하고 자연 속에서 새롭게 즐겁게 살겠다는 맹세지 임금한테 맹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 현실의 이상을 실현한다. 이게 아니라 꿈속에서나마 벼슬에 대한 욕구가 묻어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B는 공백공이 정치 현실의 폐단에 실망해서 정치 현실의 어떤 거 나쁜 점, 모순점에 실망했다.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고 틀린 것입니다. 강호의 응거, 이건 맞죠. 자, 여러분 25번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것을 잘못 가르쳤던 어떤 강사가 동의자들을 모아가지고 평가원에 이의 제기를 하고 재판 소송까지도 하려고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문제로 유명하거든요. 여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제가 설명한 걸 통해서 볼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출제를 정확하게 수능 문학의 본질에 맞게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굉장히 훌륭하게 문제를 잘 낸 것이고요. 오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A하고 B라는 그 문장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너무 도식적이고 단순하게 작품의 주제나 배경 지식을 알고 그 얄팍한 것으로 낯선 지문에다가 적용을 해서 풀려고 할 때는 낭패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수능 문학의 해설의 그 가장 큰 가치랄까? 그것은요, 이런 기출문제, 보배와 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재인식을 하고 문제 푸는 데에 대한 어떤 스킬적인 부분도 있고요. 공부에 대한 방향도 너무나 EBS에 너무 국한해가지고 너무 거기에 어떤 그 주제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서는 16경과는요, EBS 수능 완성에 수록이 됐긴 했지만 일부분만 됐기 때문에 제가 월서는 16경과의 전체 글을 완벽하게 현대어로 단어 뜻풀이까지 다 보충해서 제가 해설을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이 LSK 해설지 그 뒤편에 월서는 16경과의 전체 원문이 제가 쓴 해설로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LSK 해설지가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제가 그 기존에 나와 있는 해설지에는 어떤 그 정답과 오답의 근거들, 이런 것들만 짤막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출제 배경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출제한 수능 문학 전공 선생님들의 기본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고, 이런 문제를 풀어낼 때는 어떤 독해력이 요구가 되고 있는가, 이런 점에 착안해서 제가 자세하게 출제의 배경과 그 해법 과정을 중심으로 제가 해설을 해놨기 때문에 해설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쓴 해설지는 이제 조만간 책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으로 나오시면은 꼭 한번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월서는 16경가라고 하는 가사하고 권근의 어촌기라고 하는 낯선 고수필이 연계된 굉장히 출제가 잘 된 케이스라고 저는 평가를 해주고 싶어요. 굉장히 문제가 논리적이고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6평이나 9평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하고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해설을 통해서 진짜 많은 공부에 대한 힌트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